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 후 헬기편으로 울릉도를 방문해 울릉군청과 울릉경찰서를 순방했습니다. 김 청장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배경은 올해 초 독도 경비대가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3년 의무경찰제 폐지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자 외교적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에 나온 폭거였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후 일본 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으며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분노하고 있다고 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 일본은 할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곤란할 것이라는 또 다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회견 불참 결정이 오히려 외교적 배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회견에서 독도 방문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항의 발언을 하면 한미일 3국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이니치는 또 김 청장의 독도 방문 직후 한일 차관이 나란히 회견에 참석하면 일본이 김 청장의 독도 상륙을 용인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청장이 해안경비대원 격려차 독도를 헬기로 방문하자 이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17일 최종권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미리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회견에는 셔먼 부장관만 참석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를 둘러싼 사안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이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한미일 외교차관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이날 독도의 불법 상륙, 문 정권은 반의를 고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산케이는 이 사설에서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상 의미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대일 도발 그 자체가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반일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신들은 혐한을 일삼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 한국한테는 반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지 않는 발언들이죠. 일본이 세계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틈을 타 다시금 독도 영유권 분쟁화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터무니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지위를 정의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의 문구를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수 있으며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할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 책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km, 일본 규슈에서 147km 떨어져 있는 면적 700제곱킬로미터의 섬입니다. 독도보다 3,700배나 큰 크기입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자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 책자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니스 시리즈 가운데 제75권으로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권으로 편철되어 있는 책의 제목은 코리아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에서 확보한 제1책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명시돼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의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우선 1장 계획
대여 항목의 주요 교통 루트편에는 남부의 중심지로 부산, 대구, 진해, 여수가 명시돼 있고 이어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돼 있습니다. 인구와 정부 항목 내 군사 지리편에는 한국 내 소수의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도서가 소개돼 있는데 여기서도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를 대표적 섬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본다면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여야 하는데 어떻게 일본의 영토가 된 것일까요? 이 책에는 분명히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시했지만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마도는 일본 프로퍼의 부분이며 나가사키현의 사법 관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자료조사원은 이를 보고 문맥상 소유라는 뜻의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 소유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책에서 대마도를 한국 섬으로 시종일관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기술인데요. 모순되는 설명이 같은 책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책이 여러 곳의 정보를 취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정보는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분류한 반면 어떤 곳은 한국의 영토로 분류하면서도 일본 소유의 부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사실 한때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으며 이어 1951년 4월에도 미국 정부의 대마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비워놓는 바람에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해동지도,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동국여지 승남 등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마도는 부산과의 거리가 49.51km인 반면 일본 큐슈와는 137km나 떨어져 있는 등 한반도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더불어 일본 후생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에서 B형 간염 유전자 물질 조사 결과 한국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대마도인과 한국인의 혈통적 유사성이 더 높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마도를 불법으로 가져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도 영토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민족적인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탐하다 자신의 영토로 존재하는 대마도의 역사적 사실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고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 책이 미국 기밀문서인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최대 우방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앞서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만은 않을 텐데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뜻을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를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직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각국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 생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일본과 중국은 수교 50주년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봄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설 전망이며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2차 정상회의가 내년 봄에 일본에서 열린다며 바이든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드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 보이콧 요구를 강행한다면 일본으로서도 거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한때 직투 국가였지만 현재는 중국한테 자리를 뺏기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와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이기적인 만행은 적반하장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며 자주국방 강화로 주변국들이 건드릴 수 없는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등,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미중 간 패권 경쟁 등 경쟁만으로도 바쁜 반도체 기업들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발전 설비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업을 영위해 온 146년 역사의 일본 대표 기업 도시바가 결국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해체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가운데 기업 분할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3분할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셈입니다. 앞서 오랜 기간 누적된 부실 경영 관행은 지난 2015년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이 도시바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 이후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생활가전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고 2017년에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룹 전체 연결 매출액도 3조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도시바의 몰락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바의 개인용 노트북 사업인 다이너북의 최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는 PC 및 노트북 시장을 떠나게 됐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8년 PC 사업 지분의 약 80%를 3,600만 달러 약 427억 원에 샤프에 매각했던 도시바는 성명을 통해 남은 지분도 샤프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바의 첫 노트북인 T1100은 1985년에 출시됐습니다. 무게는 4kg이었으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해 작업했습니다. 도시바 과학박물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처음에는 연간 10,000대 판매를 목표로 유럽에서만 출시됐습니다. 2011년 도시바는 PC 1,700만 대 이상을 팔았지만 2017년이 되자 190만 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기업용 하드웨어에만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 대상으로 한 노트북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연간 3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해 도시바는 대규모 회계 부정이 발각돼 전 현직 최고 경영자가 동시에 사임하는 등 내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의 지분을 넘겨받은 샤프는 원래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샤프는 지난 2016년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자회사인 흥화 이정밀에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던 반도체 기업이 대만에 넘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샤프는 일본의 전자제품 역사를 쓴 기업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술을 일부 전수해준 곳도 샤프였습니다. 그런 샤프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입니다.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시장이 빠르게 옮겨가자 경쟁자였던 삼성과 LG가 대형 LCD 생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접 만든 LCD를 기반으로 보르도 TV를 만들었고 2006년 소니와 샤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TV 시장이 완전히 LCD TV로 넘어오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LCD에 집중했던 샤프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TV 구입에 주던 보조금을 끊자 샤프의 일본 내 매출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샤프의 몰락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도움의 손길도 독자 생존을 선언하며 거절한 결과 몰락했습니다. 결국 원조라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신감이 시장 상황을 읽는 눈을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대만 TSMC와 손잡으며 대만과의 협력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최고 대학인 칭화대학이 운영하는 칭화홀딩스 산하의 칭화유니그룹의 청산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지속시키려 칭화유니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칭화유니는 현재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요. 지난 여름 인수 의사를 밝힌 5개 기업에 더해 2개 기업이 일괄 인수를 추진하면서 총 7개 업체가 투자자 후보에 올랐습니다. 매각 방식도 일괄 매각 방식으로 추진돼 칭화유니가 공중분해되는 대신 주인만 바뀌어 온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세계적인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던 계획이 안보 이유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지자 인텔이 최근 중국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텔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탓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 약 6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몇 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인텔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혁신과 경제의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해법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인텔과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한국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내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문 인수를 마무리 짓고 내년 경영 계획을 정비해야 할 SK하이닉스는 중국 당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심사 대상 8개국 중 7개국이 올해 7월까지 승인을 마쳤지만 중국만 1년 넘게 보류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공급망 견제와 중국의 자국 산업 굴기가 올 들어 점차 구체적인 행보로 표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 외교적 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의 수장 피터 베닝크 회장이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ML이 전 세계 극자 외선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베닝크 회장의 이번 방한이 국내 업체들의 EUV 노광 장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베닝크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처 미팅이지만 업계에선 베닝크 회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장비 개발 및 수급 상황을 시시각각 체크해야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베닝크 회장이 직접 온 만큼 각 기업별 C-레벨 이상이 만나 EUV 장비 수급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닝크 회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나 긴밀히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화성에 위치한 ASML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식에도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ASML은 오는 2024년까지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내 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의 기존 본사를 확장하는 한편 심자의선 EUV 트레이닝 센터, 제재조 센터, 체험센터 등을 갖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베닝크 회장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국내 투자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문 장관이 ASML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 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자 베닝크 회장은 한국은 1996년부터 함께해온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이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ASML은 연간 40대가량 EUV 장비를 세계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들 사이에서 슈퍼을로 불리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TSMC 두 업체가 EUV 확보 경쟁을 벌였으나 SK하이닉스와 인텔, 마이크론, 나냐 등도 EUV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장비 수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SML이 매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이어서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EUV 장비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EUV를 원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면서 ASML은 꽃놀이 패를 쥔 슈퍼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첨단 제조 장비가 더욱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EUV 장비가 원활하게 생산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ASML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닝크 회장이 국내 투자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장비 수급뿐 아니라 운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국내 투자와 관련해 베닝크 회장이 각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류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 기술 등과 관련해 ASML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손잡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지만 미국의 제재에 매번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한국에 공장을 지으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ASML을 등에 업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반도체 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나 싶었지만 취소되었고 코노월 G7 회의에서도 일본이 일방적 취소 발표를 하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한국은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의 일방적 발표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대화하면 자신들의 약점이 잡힐까봐 계속 피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일본은 한국과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잃어버린 반도체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 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공장이 적용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 5천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합니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도 만들 예정입니다. 규모는 최소 5천억 엔, 약 5조 1,700억 원이며 최대 1조 엔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시바가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인프라와 반도체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도요타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자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욱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 구글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돌연 연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했던 구글의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발표한 갤럭시 Z 시리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구글사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의 기술이 최고임을 반증하는 결정입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인 컨설턴츠는 구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차세대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픽셀 폴드가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픽셀 폴드는 구글이 패스포트라는 코드명으로 2년간 심혈을 기울인 제품입니다. 앞서 유명 정보기술 팁스터인 에반 블레스는 픽셀 폴드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매체 9to5맨 역시 최근 픽셀 폴드가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영 DS
SCC 최고 경영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픽셀 폴드의 경쟁력이 크지 않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T 매체 폰아레나도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내놓는 것보다는 출시를 미루는 것이 낫다고 구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픽셀 폴드는 7.6인치 대화면 내부 디스플레이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드웨어 스펙 측면에서 갤럭시 Z 폴드 3에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폴더블 폰 최초로 스타일러스 펜 입력 지원, 방수 기능 탑재, 언더 패널 카메라 장착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에 구글 노선 기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기업들도 삼성의 기술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투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국의 반도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TSMC의 능력을 더해 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협력은 일본에게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TSMC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만의 안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만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면 TSMC와 손잡고 반도체 위상을 되찾으려던 일본의 계획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자신들은 대만과 손을 잡아 반도체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한국이 또다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연구팀이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0도씨 이하 공정 온도에서도 픽셀 크기를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올레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는 그동안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개발로 소재, 자립에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현재 ETRI가 개발한 포토레지스트는 기존 제품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해 올레드 제조에 적합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일본이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하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TRI와 SKC 하이테크앤마케팅, 동진세미캠은 공동으로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인 알료를 국산화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색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개발된 소재는 국내 경쟁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포토레지스트는 검증을 완료한 뒤 국내 기업에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 소재를 적용하며 신개념 포토레지스트를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21년도에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위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한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한국이 협력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의원은 2011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 입국을 시도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금지당한 의원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악연이 깊지만 이 회장은 24년간의 자위대원, 방위성 정무관, 외무성 부대신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외교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2년 4개월이나 지났다. 이건 이제 풀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토 마사히사 회장은 그건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다. 실제 양국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법 정비도 됐고 감시 인원도 늘었고 곧 해제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에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해버렸다. 차원이 다른 지소미아와 연계시켜 제소를 안 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을 문제다. 한일 간의 위안부 징용자 수출 규제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수출 규제가 가장 해결이 쉬운 문제다. 다음 정부에서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만 하면 수출 규제는 바로 풀린다. 라며 수출 규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한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일 간의 나쁜 관계를 모두 한국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